남백의 기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제 뭐 달걀이 가진 신선도라든지 또 pH 또는 온도, 첨가물 이렇게 열 응고성하고 유사하게 이제 몇 가지를 볼 건데 여긴 또 거품기의 거품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천천히 이제 앞부분부터 보시면 첫 번째 달걀의 신선도가 남백의 기포성에 가장 큰 요인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묽은 남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점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포 형성 영역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된 남백은 반대로 점도가 좋다 보니까 기포성은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그 부피가 확 올라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한번 형성되고 나면 확 꺼지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까 제가 이 앞부분에서 이거 설명했잖아요. 오버글로불린, 오버뮤신, 라이소자임, 콘알부민의 역할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리소자임의 양이 많을수록 아까 거품의 부피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백의 점도는 오히려 이제 또 다른 단백질인 어떤 오브무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희석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오브무신을 제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점도는 아까 오브무신이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점도가 떨어지면 결국엔 또 거품의 안전성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선한 달걀보다 이 오래된 달걀을 사용하시게 되면 묽은 남백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품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선한 달걀 같은 경우는 된 남백이 많아서 사실 진짜 거품이 일어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품 양도 작아요. 하지만 여기 첫 번째 설명했던 것처럼 거품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신선도에는 이 단백질의 함량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온도. 온도는 남백은 냉장 온도보다 실내 온도에서 쉽게 거품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쉽게 거품이 일어나고요. 또 거품을 한번 만들고 나면 그 질도 되게 고와요. 그리고 기포의 부피도 크죠. 그러니까 혹시 베이킹을 하실 거면 냉장고에서 한 30분, 최소 30분 정도는 실온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반대가 아니구나.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포력은 증진돼요. 그렇죠? 이제 쉽게 거품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실내 온도가 되니까. 근데 표면이 마르기 쉽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낮아서 액체가 분리되기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온도가 낮으면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점도가 높기 때문에 또 똑같아요. 거품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또 안정하고 탄력이 있는 거품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왜? 액체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쫀쫀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품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백은 그러면 몇 도가 가장 기포성이 좋나요? 그래서요. 남백은 30도씨 전후에서 기포성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했던 달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온에 놔둔 후에 거품을 내는 것이 좋고요.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든 남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남백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물에 섞어가지고 다시 액체 남백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휘핑해서 기포를 올리는데 가루 남백 같은 경우는 거품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린대요. 그리고 걸리긴 하지만 얘도 한번 일어나면 안정성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pH. 이 기포성에서 pH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브알부민의 등전점인 pH 4.8에서 기포성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기포력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등전점인 pH 4.8에서 남백의 점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보시면 점도가 낮아지면 아까 뭐랬죠? 점도가 떨어지면 기포력이 증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기포가
빠르게 잘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pH가 기포성에서 pH가 작용하는 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백을 거품을 낼 때 뭐 레몬즙이나 주석산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가해주면 pH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남백 단백질이 등전점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실 레몬즙 같은 걸 넣는 거죠.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포성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엮는 것들 중에 주석산염이 오히려 초산이나 구연산보다 안전성이 더 좋대요. 그래서 1단계 기포 형성 단계에서 이걸 넣어서 같이 거품을 내주시면 훨씬 빠르게 등전점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기포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그냥 써놓을게요. 주석산염. 이제 이런 거는 가정이나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빵 만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만드는 제빵 회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계란 10개 계란 흰자 휘핑하는 거랑 뭐 진짜 10,000개 휘핑하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휘핑을 오래 하시다 보면 그 질겨져요. 빵이나 과자 같은 질감이.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기포를 형성해서 반죽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대량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이 주석산염을 첨가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얘도 이제 첨가물이 영향을 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설탕하고 소금, 기름 등이 있어요. 설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남백에다가 설탕을 첨가하게 되면 기포 형성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냐? 일단 간이 저희 달달하게 머핀이나 쿠키 다 달콤하잖아요. 다 설탕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포력을 좀 떨어뜨리긴 하지만 강택이 있는 완정된 거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설탕에다가 남백에 설탕을 넣게 되면 기포력은 떨어지만 다른 또 효과가 하나 더 있어요. 남백의 점성을 증가시키고요. 또 하나, 단백질의 변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만들게 되면 일단은 뭐 이제 형성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기포는 올라옵니다. 그렇죠? 거품은 올라와요. 그런데 이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거품의 표면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분이 날아가는 걸 설탕이 막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포막을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주면서 또 미세하게 해주기 때문에 설탕을 넣고 이렇게 거품을 낸 거랑 설탕 없이 낸 거랑은 안정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고 쿠키를 만들려면 한번 올려버린 그 거품이 그대로 돼 있어야지 이게 오븐으로 들어간 순간까지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설탕을 너무 빨리 첨가하시면 거품을 형성시키는 시간이 사실 2배 이상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이번에도 제가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아동요리 수업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계란 흰자를 좀 푸시고 거품이 살짝 올라오면 그때부터 설탕을 3번 나눠서 넣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들으시기에 따라서 또 듣고 잊어버리시잖아요. 한 팀이 제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 남들 다 반죽 완성될 때 돼가지고 담고 있는데 아직도 교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직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했더니 이분들은 정말 계란을 깨자마자 흰자 분리하시고 흰자에다 설탕을 바로 한꺼번에 투입하시고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안 맞아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란을 새로 깨서 하실래요? 이제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성공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 3배 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설탕이 결국엔 남백에 확실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걸 제가 또 한번 거기서 봤네요. 그래서 반드시 남백을 먼저 교반하신 다음에 거품이 조금 일어나면 서서히 첨가하란 말은 나눠서 첨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경우는 정말 소량이라도 기포 형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도
안정성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기포의 안정성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백에서 난항을 분리할 때 소량의 난항이 들어가면 기포성이 저하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항에 있는 지질이 흰자에 들어가서 그래요. 교반하시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빵 배우실 때 흰자 노른자 분리하시잖아요. 흰자 안에 노른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소금 같은 경우도 여기는 없는데 소금 하나 넣을게요. 우리가 소금 같은 경우도 기포 형성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그렇죠. 얘도 저하시켜요. 저하시키고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조리할 때는 소금을 넣으시려면 소금의 농도가 그 계란 양의 1% 미만으로 넣으셔야지 그 기포성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넣으시면 기포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릇의 크기와 모양도 기포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이거는 뭘 보시면 아시게 되냐면 제가 제빵 배울 때 핸드믹서란다. 그 빵 배워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빵 거품기 같은 거 보시면 밑에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 용기를 보시면 바닥이 좁고 둥글며 경사져서 윗면이 밑면보다 넓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타원형인데 그렇죠? 이렇게 된 게 훨씬 잠깐 이게 너무 비슷한가요? 하여튼 그래서 바닥이 좁고 이렇게 둥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훨씬 기포성에 그래서 믹싱볼 우리가 이제 믹싱볼 사용한다 그러는데 제빵 도구 가시면 얘는 좀 적당하지 않네요.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뚜껑도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믹싱볼은 이렇게 된 것보다 이렇게 바닥이 좁고 쪼깃한 거, 그죠? 이런 것들이 훨씬 기포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품기의 종류. 거품기는 아마 집에서 쓰시는 이런 손으로 하는 거품기 써보셨을 것이고, 그건 수동이죠. 전동은 뭐예요? 기계 사용하는 게 전동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 거품기의 날이 가늘수록 공기방울이 작아서 고운 거품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뭐 계란 한두 개, 달걀 한두 개 사용해서 거품을 내면 충분히 수동 거품기로 손으로 그냥 하는 거품기 사용할 수 있는데 양이 많아지면 수동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요즘에는 가정에 핸드믹스 사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전동 교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계를 사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교반을 일으키면 훨씬 더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선한 달걀일수록 사실은 수동보다 전동 교반기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기포가 일어나는데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하게 되면 너무 힘드시니까 기계를 사용하면 그래도 손보다는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표 9-2 같은 경우는 이제 기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형성된 기포의 용도를 좀 보실 건데 4단계로 나눠놨더라고요. 4단계 보시면 첫 번째 1단계는 이제 말 그대로 계란을 깨가지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믹싱한 상태예요. 이 상태는 특성이 뭐냐면 기포는 좀 커요. 크겠죠. 구멍이 큽니다. 이렇게 또 만들어진 기포는 크지만 균일하고 투명하며 유동성이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이걸로 흔들어 보면 서로 입자가 흔들릴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2단계를 이제 이 단계의 기포는 그러면 어디에 쓰기 편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쓰임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표까지 그려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겠죠. 첫 번째 단계의 기포는 청진제로 사용하기 적합해요. 청진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국물에 부유물 같은 거 많을 때 얘를 넣게 되면 그 부유물들이 이 계란 흰자에 다 들러붙어요. 들러붙어서 국물이 깔끔해지는 그런 요리가 뭐였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청진제의 역할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바로 1단계의 계란 기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기포가 이제 조금 더 교반을 했더니 기포가 작아지고 휘어지며 안정감은 있지만 그릇을 기울이면 아직은 흘러내리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거품기를 올리면 끝이 좀 약간 꼬부라지면서 안정성은 낮죠. 휘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때가 사실 기포력이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기포 형태예요. 이거 이제 기포 형태를 단면화시켜서 그린 것들이에요. 이렇게 끝이 살짝 휘어지는 단계. 이 단계가 사실은 정말 좀 뭐랄까 가장 안정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는 소프트 머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이제 기포가 아주 미세하고 매우 안정감이 있으며 탄력이 있음. 교반기를 올리면 끝만 살짝 꼬부라진 단계. 사실은 이제 머핀 같은 거 만드실 때 이 3단계 정도에 이제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서 뭐 거품기를 딱 드시면 정말 끝이 딱 이렇게 끝점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신 분은 제 말뜻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플레라든지 오믈렛, 엔젤 케이크, 뭐 이제 스펀지 케이크, 머핀 이런 거 사용할 때 만들 때 이 3단계까지 머랭을 올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4단계. 4단계는 이 단계를 넘어선 건데 이 기포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오버 믹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제빵에서는 이때는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교반기를 들어 올리시면 끝이 뾰족뾰족하게 다 일어서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어서 버리면 이렇게 일어선 경우에 요리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질긴 빵이 나오는 거예요. 질긴 쿠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 뭐 기능장 뭐 그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버 믹싱인가 만들어진 완제품만 가지고는 사실 제가는 조금 구별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머핀을 딱 보면 만들어져 나온 걸 보면 오버 믹싱 된 것들은 볼륨도 다르지만 쪼개보면 안에 그 내부의 폭신함이 틀려요. 근데 이제 쿠키는 잘 구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까지 와버리면 조리에 부적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계는 뭐에 좋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 여자들 계란 흰자로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단계까지 와야 돼요. 얼굴에 바르실 때 좋아하는 단계가 제가 봤을 때는 4단계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는 조리에 부적당하죠. 질기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건조분말 아까 제가 앞쪽에서 건조 남백 같은 경우는 거품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건조 남백 같은 경우는 사실 4단계까지 올려야지 일반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일반 계란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 오시면 제품화 하기에는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서 교재도 근데 사실 컬러가 아니더라고요. 이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빵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핸드믹서로 한번 해보시면 이 단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달걀의 조리 특성의 유화성을 보도록 할게요. 유화성은 이제 지질이 있는 부분이니까 난항하고 관련이 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유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레시틴, 난항에 있는 세팔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레시틴이 뭐 단백질과 결합한 레시토 프로테인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했고 유화성이 남백의 4배를 가진다고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유화성 때문에 저희가 마요네즈도 만들고 또 뭐 만들어요? 샐러드 드레싱. 그렇죠. 그다음에 뭐 케이크 반죽.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유화성을 가진 제품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난항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그냥 수중 유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중 유적형 유화식품으로
그죠? 이 자체가 이런 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천연 유화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열 응고성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남백의 기포성, 난황의 유화성, 뭐 또 이제 다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달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성 중에 두 개 섞어서 섞지 않아도 뭐 계란 흰자 노른자 이렇게 따로따로 풀어가지고 가열하면 흰자와 흰색과 노란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 음식에 보면 고명으로 항상 올라가는 게 달걀 흰자 지단하고 노른자 지단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결국엔 달걀이 가지고 있는 그 색, 가열에도 변하지 않는 색 때문에 조리에 이용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교재엔 없지만 달걀이 사실 탄력성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밀가루가 가진 특성 중에 글루텐 형성을 하는데 달걀은 글루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인자예요. 왜? 그 탄력성에 좀 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래야 되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 같은 거 만드실 때 양은 정확하게 저거 잘 모르지만 달걀도 항상 넣어서 면을 만듭니다. 면이 가진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훑어본 것들이 달걀이 가진 기능성을 활용한 그런 조리 특성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리 특성이 끝났고요. 여섯 번째로 달걀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을 하나 볼 건데 녹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재 143페이지죠. 이제 녹변 현상을 좀 볼 건데 우리가 달걀을 삶다 보면은 삶은 달걀 표면에 약간 암녹색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9-3을 보시면 이건 정상이고 이건 녹변 현상이고 노른자 주변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면 항함유 단백질로부터 항이 분리되어서 항화수소가 형성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달걀을 껍질째 가열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열이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남백에서 생성된 이 항화수소가 그렇죠? 난항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항에 있는 뭐하고 이 항화수소가 이제 첫 번째 과정이죠. 이게 보시면 황함유 단백질로부터 황이 분리돼서 황화수소 이 H2S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형성되는 장소는 남백이죠. 이제 남백에서 형성된 이 H2S가 어디로 갔냐? 난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난항에 있는 무엇과 반응한다? 바로 이 철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뭘 생성하는 거예요? 황화제 1철을 생성한 거죠. 그렇죠. 황화제 1철 FeS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항의 표면이 바로 뭐가 된다? 암녹색으로 된 거예요. 그걸 바로 녹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황화제 1철의 생성량은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좌우하느냐, 달걀의 pH, 가열 온도,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달걀의 pH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황이 빠르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황이 빨리 분리된다는 건 황화수소를 빠르게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황화수가 형성이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겨요? 황화제 1철이 생겨요. 그리고 알칼리에서는 유황이 더 쉽게 분리돼요. 그래서 pH가 높을수록 빠르게 황화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알칼리가 되려는 건 뭐죠? 저장에 따라 알칼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래된 계란일수록 삶고 나시면 이 녹변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래된 달걀의 생성량은 훨씬 높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황화제 1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빠르게 냉수에 담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도씨에 달걀을 삶아 봤더니 15분을 넘어버리면 이 녹변이 나오더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걀 삶는 시간 15분 정도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선한 달걀을 사용하셔서 삶는 게 좋고, 또 신선한 달걀이 아니라면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5분 이상 가열했을 때 달걀의 저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열 시간이 길어진다면 가열 중에 만들어지는 황화수소를 이미 이제 난항에 가버렸기 때문에 일단 15분 이상 삶아 버리시면 녹변 현상을 우리가 억지로 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에 제가 저희 동생이 사준 계란찜기가 있거든요. 본인이 샀는데 너무 괜찮다고 사줬는데 9,900원이더라고요. 7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물 이렇게 작은 컵, 계량컵이 같이 오고 부어서 찜기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알아서 딱 쪄주고 껍질도 너무 잘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만족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딱 알아서 딱 15분 정도 한 10분 넘는 것 같아요. 15분 되면은 근데 녹변 현상 없이 삶으실 때 15분 잊지 마시고 가열을 하세요. 그 다음에 7번째, 달걀의 조리. 이제 저희가 달걀을 조리해서 먹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삶은 달걀, 첫 번째 삶은 달걀, 두 번째 달걀찜 이렇게 나오는데 다 설명 안 하고 자주 드시는 거. 기본적으로 삶은 달걀은 저희가 편하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물 넣고 물에다가 계란 넣고 삶잖아요. 근데 물이 끓을 때 계란을 넣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가열 온도가 높으면 이 아까 녹변 현상이 일어나니까 찬물에서 서서하게 서서히 끓어오르는 게 저는 낫겠죠. 뭐 안 되는 건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반숙란 같은 경우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완숙란은 익으려면 12분 정도 가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15분 이상 가열하시면 녹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익을 수는 있지만 껍질이 좀 팽창해서 잘 깨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죠. 신선한 달걀에서는 이게 껍질이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pH 8.9 이하에서는 껍질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pH 8.9 이하가 된다는 거는 신선한 달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삶는 즉시 냉수에 넣으시면 난항과 난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껍질 사이에 공간이 발생해요. 그래서 분리가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는 도중에 난백이 흘러나올까봐 껍질이 깨질까봐 소금이나 식초를 넣고 익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과하게 넣으시면 안 돼요. 한 1% 정도의 소금이나 1% 정도의 식초를 사용하셔서 달걀을 삶으셔야 됩니다. 달걀찜 같은 경우는 달걀 농도를 물로 20% 달걀 농도를 희석해 주시고 달걀찜 내부 온도는 이제 완성됐을 때 78에서 80도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촉촉한 달걀찜을 드실 수. 그러니까 너무 증기 온도가 100도 이상 되지 않게 물의 온도를 한 90도로 유지해서 달걀찜을 하시면 내부 온도가 이 정도가 되실 거고 또 어때요? 그 질감이나 질감 부드럽게 응고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수라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패스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드 또 아까 설명했어요. 달걀의 열 응고성을 이용한 설탕 넣어가지고 우유 넣어서 가열해서 만든 게 커스터드입니다. 근데 이제 커스터드도 오븐에 넣은 게 있고요. 중탕에서 만든 게 있더라고요. 머랭은 달걀의 기포성을 이용한 거. 그죠? 달걀 흰자를 거품을 내서 올린 게 머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재료 밀가루 넣고 해서 오븐에 이건 이제 이 머랭 쿠키는 이제 이거죠. 흰자에 설탕을 넣어서 거품 낸 뒤에 짤주머니에 이렇게 짜서 바로 구운 거에 머랭 쿠키예요. 여기는 이제 프라이드 에그의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뭐 참고하시라고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숙이 써니 사이드업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거고 오버 이지, 오버 하드, 오버 미디움. 그래서 이제 다 온한 스타일로 계란을 요리해서 드시니까 한번 본인이 드시는 계란 요리가 전문 용어로 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